안녕하세요. 기세에 미친 남자 김미남입니다. 지금부터 김미남의 깃 핵심 정보 강의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앱 개발자로 10년 넘게 활동해왔고요. 지난해부터는 삼성 등 여러 기업, KTT 과정, 개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깃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깃은 8년 이상 사용해왔습니다. 깃 관련 콘텐츠로는 토미의 깃 위드 소스트리라는 책을 출간했고 깃 온라인 강의도 여러 편 제작했습니다. 깃에 미친 남자 김미남이라는 웹사이트도 운영 중이고요. 같은 이름으로 유튜브도 운영 중입니다. 이 강의는 깃의 핵심 원리와 고급 기능을 이해하고 실전에서 자신있게 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평소에 깃을 쓰긴 했지만 커밋, 푸시, 풀 등 기본적인 명령만 기계적으로 사용하셨던 분들, 오랜 기간 동안 깃을 사용해 왔지만 아직도 어렵고 자신 없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 깃은 핵심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강의에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지만 실습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실습은 맥의 터미널 환경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비록 맥의 터미널 환경이지만 윈도우 터미널이든 맥의 다른 터미널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이 강의의 특징입니다. 이 강의는 탄탄한 깃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무리 오래 깃을 써도 아무리 많은 명령을 알아도 깃의 기본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깃을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강의는 깃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는지, 즉 깃의 내부 동작 원리를 설명하면서 진짜 기본기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 강의는 명령어를 넘어 본질을 설명합니다. 단순히 명령어 사용법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깃이 명령을 실행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알려드립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면 깃의 구조와 동작 방식이 머릿속에 명확히 잡히고 실무에서도 자신감 있게 깃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강의는 실용적입니다. 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깃에서 제공하는 모든 명령을 알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깃에는 많은 개념과 명령어가 있지만 이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3가지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 강의는 핵심 개념을 쉽게 설명합니다. 20권 이상의 깃 관련 서적, 깃 창시자 리누스 토발즈의 강연, 깃허브의 공동 창업자 스카샤콘의 책과 강의, 공식 개발 문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을 시각적으로 쉽게 풀어냈습니다. 특히 그래프 기반 시각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이해를 돕습니다. 이 강의는 다음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깃 내부 구조 파헤치기. 두 번째, 리베이스 완전 정복. 세 번째, 레프로그로 복원하기입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신 후에는 막연했던 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팀원들과 협업할 땐 히스토리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깃의 핵심 내용을 알려주는 제대로 된 강의를 찾고 계셨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이 강의가 바로 여러분이 찾던 그 강의입니다. 고민은 깃 고수가 되는 시기만 늦출 뿐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으로
Git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하는지 Git 내부 구조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학습할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Git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 델타 모델과 스냅샷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Git이 실제로 어떤 저장소에 데이터들을 저장하는지 그 저장소의 구조와 커밋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Git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4가지 객체를 사용하는데요. 그 4가지가 무엇이고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델타 모델과 스냅샷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델타 모델과 스냅샷 모델은 각각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모델의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도 다르겠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델타 모델입니다. 델타 모델은 전통적인 버전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데이터 저장 방법입니다. 델타 모델을 사용하면 데이터 저장 시 현재 버전과 이전 버전의 차이만 저장합니다. 이런 방식을 델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델타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3개가 있습니다. 파일 A, B, C가 있고요. 이 3개의 파일을 변경을 해서 버전 4개를 생성했습니다.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 각각 어떻게 생성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버전 1에서는요. 파일 A와 파일 B만 변경이 됐습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버전 1에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만 저장을 한 거고요. 버전 2에서는요. 파일 A와 파일 C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A와 C의 일부분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장을 합니다. 버전 3에서는 파일 A와 파일 B의 일부분만 변경이 돼서 또 그 부분만 저장을 한 거죠. 마지막으로 버전 4도 파일 A와 파일 C 일부분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저장을 한 겁니다. 델타 모델은 이렇게 현재 버전과 이전 버전을 비교해서 그 차이만 저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실제 예제를 통해서 델타 모델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hello.c라는 C 파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fuzz.html 파일입니다. 이 두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델타 모델을 사용할 때 어떻게 저장하냐면 먼저 버전 1에서는 이 fuzz 파일과 hello.c 파일 원본 그대로를 저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버전 1이고요. 그 다음에 버전 2에서는 fuzz.html 파일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치킨이라고 써있는 코드만 변경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치킨이라는 이 코드만 저장을 합니다. 여기 그림에는 이렇게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된 텍스트가 있지만 요거는 문맥을 빨리 캐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 데이터 저장은 이 실제 변경된 애 치킨이라는 코드 추가된 얘만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버전을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 이때는 기존의 코드에서 이 피자라는 코드를 뺀 거죠. 그러면 이 버전 3에서는 이 피자라는 코드가 제거된 그 내용만 저장이 되게 됩니다. 버전 4에서는 hello.c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hello world라는 텍스트에서 hello git이라는 텍스트로 바꾼 거죠. 그러면 이전 게 지워지고 새롭게 변경된 내용, 요 두 내용만 이제 버전 4에는 추가가 되게 되는 겁니다. 델타 모델은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 버전과 현재 버전을 비교해서 그 차이만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만약에 특정 버전을 체크아웃, 재현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특정 버전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델타 모델에서는 첫 버전부터 내가 재현하고자 하는 버전까지 다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제 버전을 4개를 생성을 했고 그 4번째 버전을 체크아웃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첫 번째 버전을 가져와서 여기에 2번째 버전을 더하고요. 더하면 이 치킨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3번째 버전을 더하면 이 피자가 빠지겠죠. 그리고 4번째 버전을 더하면 이렇게 기존의 헬로 월드라는 텍스트가 헬로 kit이라는 텍스트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더하면 버전 4의 상태를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델타 모델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먼저 장점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겠죠?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델타 모델이 장점만 있는 걸까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버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제에서는 버전이 4개밖에 없었죠. 4개. 근데 만약에 버전이 한 1만 개쯤 된다고 한번 해볼게요. 1만 개쯤 된다고 하면 만약에 9999번째 버전을 체크아웃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버전부터 2번째 버전, 3번째 버전 쭉 가면서 9998번째, 9999번째 이렇게 체크아웃을 하나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버전부터 그 버전까지 다 더해야 된다는 이 체크아웃 성능 저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 이 델타 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 스냅샷 모델입니다. 이번엔 스냅샷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냅샷 모델과 델타 모델의 주요 차이점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전 버전과 현재 코드의 차이만 저장하는 델타 모델과 달리 스냅샷 모델은 특정 시점의 전체 저장소 상태를 저장을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스냅샷 모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동일합니다. 여기도 파일이 3개가 있어요. 파일 A, B, C가 있고요. 버전을 4개를 만들었습니다. commit 1, 2, 3, 4 4개를 만들었는데 각 버전을 어떻게 생성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첫 버전 commit 1을 보면 여기에는 파일 A와 파일 B가 변경이 됐습니다. 파일 A와 파일 B가 변경이 돼서 이걸 저장을 했고 변경이 되지 않은 파일 C도 이 커밋에서는 저장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커밋2에서는 실제로 변경된 건 이 노란색 영역입니다. 이 노란색만 변경이 되어 있는데 실제 저장한 거는 이 파란색, 이전 버전에서 변경된 이 파란색도 저장을 했고요. 여기 파일 B는 링크로 얘가 가지고 있습니다. 파일 B가 커밋 2번째에서는 변경은 안 됐는데 파일 B의 내용을 얘가 링크로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파일 C는 변경이 됐으니까 얘는 저장을 한 거고요. 세 번째 버전을 볼게요. 커밋 3에서는 이 커밋 3 상태에서 실제로 변경된 거는 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커밋 3에 저장이 되는 내용은 커밋 1과 커밋 2에서 변경됐던 이 파란색과 노란색 또 이 커밋 3에 같이 저장이 됩니다. 이 커밋 3에서는 파일 C가 변경이 안 됐는데 이것도 링크로 들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커밋 4에서 실제로 변경된 내용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실제로 커밋 4에서는 이전에 변경했던 내용들까지 전부 다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스냅샷 모델은 특정 시점의 데이터 상태의 전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합니다.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지 알아볼게요.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hello.c와 foods.html 두 개의 파일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이 두 개의 파일을 가지고 첫 버전을 생성을 한다고 하면은 먼저 이 파일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객체를 만들고요. 여기 잘 보시면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그 객체를 참조하는 키가 되는 이렇게 해시를 만듭니다. 이런 형태로 데이터의 내용을 저장을 하고요. 이 파일의 내용을 참조하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객체를 생성을 합니다. 이 객체에는 파일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요. 파일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여기도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란색 객체를 참조하는 커밋이라는 객체를 만듭니다. 스냅샷 모델은 이렇게 특정 시점의 저장소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 이런 객체들을 사용을 합니다. 스냅샷 모델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스냅샷 모델은 객체를 직접 저장하거나 링크를 사용해서 참조를 저장합니다. 스냅샷 모델은 또 특정 버전 체크아웃 시 모든 버전을 순회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어서 속도가 빠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Git은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주 모델로 스냅샷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냐면, 아니 커밋 할 때마다 저장소 전체를 저장하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저장소를 사용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1기가면 커밋을 할 때마다 1기가씩 쓰면 이 사용하는 저장 공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실제로는 링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객체를 압축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팩이라는 파일로 또 압축을 또 합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Git은 델타 모델과 스냅샷 모델을 둘 다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데이터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럼 언제는 델타 모델을 사용하고 언제는 스냅샷 모델을 사용하냐? 오래된 버전은 델타 모델을 사용하고요. 이 오래된 버전이라는 거는 내가 체크아웃해서 뭔가 액세스해서 쓸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전 버전과 그 다음 버전의 차이만 비교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장한 커밋일수록 체크아웃해서 쓸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애들은 이제 스냅샷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Git은 델타 모델과 스냅샷 모델 양쪽을 다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선 챕터에서는 Git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주 모델로 스냅샷 모델이라는 걸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실제 Git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저장소 구조와 커밋 히스토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걸까요? 그걸 이번 섹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it의 저장소 구조입니다. Git을 사용하신 분이라면 너무 익숙한 구조죠. 먼저 이 저장소는 로컬이고요. 저장소를 구분하면 작업 디렉토리, 스테이징 영역, 객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작업 디렉토리에서 변경사항을 만들고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를 한 다음에 커밋을 수행하면 스테이징 영역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객체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실제 Git 저장소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을까요? Git 저장소는 .git이라는 숨겨져 있는 폴더입니다. 이 안에 실제 Git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폴더를 들여다보면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요. 먼저 .git이라는 폴더 바깥에 있는 영역이 작업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스 파일들이 놓여지게 되고요. 스테이징 영역은 인덱스라는 파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징 영역을 다른 말로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Git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간은 이 오브젝츠라는 디렉토리입니다. 여기를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고요. Git에서 저장하는 모든 객체는 이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익숙한 것들이 있죠. config 설정들이 이쪽이 들어가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랜치 혹은 커밋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헤드 정보도 있고요. 여기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로그나 브랜치 정보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Git은 데이터 저장소로 .git이라는 폴더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it에서 파일을 변경하고 커밋을 만드는 그 과정 동안 실제 저장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내부적으로는 각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한번 참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각형이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이 저장소 구조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이 인덱스와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hello.txt 파일이 하나 이제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변경사항은 hello world라는 변경사항을 갖는 그런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된 거죠. 이 생성될 때는 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그 인덱스하고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에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커밋을 수행하기 위해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추가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hello.txt 파일에 갖고 있는 내용 hello world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 객체를 참조하는 인덱스를 또 이렇게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커밋으로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트리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리를 참조하는 커밋이라는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한번 수정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hello.txt 파일을 수정을 해서 밑에 hello.git이라는 텍스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뭐 작업 디렉토리에서 수정했을 때는 역시 스테이징 영역이나 뭐 오브젝트 데이터베이스 아무런 뭐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변경 사항을 스테이징 영역에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또 다른 블랍이라는 객체를 만들게 되고요. 인덱스는 그걸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객체 데이터베이스 쓰게 되면 여기에서도 트리라는 객체를 만들고 커밋이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트리와 이전에 생성된 커밋을 참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들을 추상화를 해보면요. 빨간색 블랍이란 객체를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를 하고요. 파란색 트리라는 객체를 파란색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고 초록색 커밋이라는 객체를 이렇게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면 이런 형태, 서로 각각이 참조를 하고 있는 형태의 자료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제가 이걸 한번 추상화를 해본 거고요. 그래서 커밋을 계속 생성을 해 나가면 이런 구조의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 나갑니다. 이렇게 쌓아 나가게 되고요.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이 객체 등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객체는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위에 커밋들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고 이 밑에 있는 뭐 트리나 블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뭐 사용을 하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하지만 이 밑에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밋 히스토리는
DH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DH는 Directed Acyclic Graph의 약자인데요. 방향성이 있는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단방향 그래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방향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단방향 그래프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란 자료 구조는 이렇게 노드와 간선으로 이루어지는 자료 구조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로 이 그래프는 방향성이 있죠.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가 됐는데요. 이 그래프는 순환합니다. 순환한다는 의미는 어떤 노드에서 시작을 했을 때 그 노드로 돌아오는 경로가 존재를 하면 순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특정 노드에서 시작을 했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경로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는 순환하는 그래프입니다. DH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그래프는 방향성이 있고 순환하지 않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DH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커밋 로그를 보면 뭐 이게 이렇게 수평으로 놓여져 있든 혹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놓여져 있잖아요. 뭐 어떤 터미널이나 혹은 뭐 GUI 앱에 따라 다른데,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거를 이렇게 화살표를 사용을 해서 방향성을 표시를 해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도 보시다시피 특정 커밋은 이전 커밋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 커밋들을 다 참조를 하고요. 커밋에는 이것을 이제 페어런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페어런트 정보들이 있는 형태로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커밋 로그는요. 그래서 git은 이렇게 커밋이 수평 방향으로 DH고요. 또 수직 방향으로도 DH입니다. 그래서 수평, 수직, 전역적으로 DH 구조를 사용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